최근 한국의 도둑들이 일본 땅에서 훔쳐온 물건 때문에 한국과 일본 양국이 모두 발칵 뒤집히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 한국인들로 구성된 도둑단은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의 땅인 대마도로 건너갔습니다. 그러고는 일본 대마도의 관음사에서 높이 50.5cm, 무게 38.6kg의 관세음보살 저상을 훔쳐 이를 한국으로 반입하였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한국 정부에서는 2014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이것을 국가에 몰수시켰고 2016년에는 이들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실형 선고시켰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국가들이 지키는 국제법 속에는 훔친 문화재는 돌려줘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 열강 시절 전세계 곳곳에서 훔쳐온 문화재들로 박물관을 가득 채우고 있는 프랑스나 영국 등은 이것을 전혀 지키고 있진 않지만 한국이 이 국제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한국 정부는 이 관세음보살 좌상을 일본 정부에 인도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은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이 불상의 안쪽에서 1330년쯤 충남서산 부석사 스님과 속인들이 불상을 봉인했다는 기록이 발견된 것입니다. 애초에 이 불상은 고려시대의 유물이었던 거죠. 부석사 측에서는 14세기 서해안에 자주 출몰했던 왜구가 약탈한 문화재 중 하나라며 불상을 관리하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이 불상을 부석사에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만약 국가 간의 정상적인 교류로 불상이 일본에 건너갔다면 불상 안에 있는 복작물은 모두 비우고 줬을 것이다. 그런데 복작물이 그대로 발견되었다는 것은 왜구가 무단으로 약탈해간 문화재라는 핵심 증거이다 라며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1월 대전지방법원에서는 불상 점유자인 한국 정부는 일본이 아닌 부석사에게 불상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일본 관음사 측이 2심 재판에 직접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 한국은 국제법을 지키지 않은 나라가 되는 것이냐며 얼른 일본의 유물이자 사찰의 재산인 불상을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재판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는 더욱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 유물이 원래 한국의 것이었다는 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시절 한국은 약했고 강한 일본이 한국의 것을 빼앗는 것은 당연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때 일본이 정당하게 빼앗은 것들은 당연히 일본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사고방식이지만 만약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일본은 한국에게 배상금만 갚다가 나라가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훗날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이 될 예정인 태평양 건너의 미국을 건드린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서 국가 예산의 280배나 되는 돈을 허비했습니다. 일본은 이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무리한 화폐 정책을 실시했고 이것은 국가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유럽에 수많은 군수물자를 팔아 부를 쌓은 반면 일본은 그럴 만한 기초체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주만을 기습함으로써 빠르게 승기를 잡으려 했지만 생각보다 전쟁의 전개가 빠르게 진척되지 않아 시간이 지날수록 헐떡이며 미국에게 뒤처지기 시작한 것이죠. 일본은 자국민들의 예금을 봉쇄하여 국민들의 재산을 강제 징수하였습니다. 당시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받은 사람은 자산의 90%를 국가에게 몰수당할 정도였습니다. 일본의 수많은 부유층이 대부분의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일본은 미국에게 밀려 경제난에 허덕였습니다. 그래서 이윽고 본격적인 한반도 수탈을 시작한 것이죠.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모르는 사실이지만 사실 한반도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금광이 두 곳이나 있었습니다. 첫째는 운산 금광입니다. 평안도 운산 지역이 위치한 광산으로서 20세기 초 동양에서는 최대 규모, 세계에서는 2위 규모를 자랑하던 금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의 외교관 호르스 뉴턴 알렌이 고종에게서 채굴권을 받아 운영하고 있었는데 얼마 후 일본이 그로부터 헐값에 이를 강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금광이 있는 대한제국의 금을 모조리 긁어갔습니다. 두 번째는 대유동 금광입니다. 평안도 창성 지역에 위치한 금광으로 운산 금광에 못지않게 막대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곳 역시 일본이 강제로 빼앗아 안에 있는 금을 모조리 긁어갔습니다.
사실 이곳에 있는 금을 팔아본 돈으로 운산 금광을 매입한 것이었죠. 이렇게 운산 금광과 대유동 금광을 모두 갖고 있던 한반도의 평안도는 당시 세계적인 금광지대로 불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곳을 수탈한 일본은 유럽의 남미 식민지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금을 채굴하여 판매하는 국가가 되었죠. 일본은 이렇게 한반도를 수탈한 돈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맹호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후 미국에게 처참히 패배하긴 했지만 일본은 사실 한국에게 평생 고마워해야 하는 입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지난 12월 일본 정부에서는 조센징이라는 표현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막말을 했습니다. 헤이트 스피치 처벌법이 있는 일본에서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것은 상당히 차별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에서는 1945년에 SNS가 있었다는 설정으로 트위터에 글을 올리는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NHK의 담당자는 트위터에 조센징 놈들이라는 비하 표현을 대거 사용하여 이를 본 한국인들의 맹비난을 받게 되었고, 제1교포들은 일본 정부를 향해 헤이트 스피치 처벌법에 따라 NHK를 처벌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에서는 이것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황당한 결론을 내린 것이죠. 하필 한국이 독립한 1945년을 시대 배경으로 기획한 NHK의 의도도 투명한데 마치 짜고 치는 듯이 무죄 판결을 내리는 일본 정부의 행태에 분노하는 한국 네티즌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러한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을 본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은 왜 항상 별것 아닌 일의 발작인가? 남의 나라에 신경 쓸 시간에 본인의 삶에나 집중해라. 그러니 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며 한국 네티즌들을 비아냥거리기만 할 뿐입니다. 과거 돈이 부족하여 한국을 수탈한 데다가 피해자로 전락한 한국을 조롱하기까지 하는 일본을 보면 인성이 터졌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일본 네티즌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역사에 대해 1도 제대로 아는 것이 없죠. 트위터에서 활동 중인 일본의 한 역사 교수는 매번 시험 채점 시즌이 돌아올 때마다 일본인 학생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가공 세계사 지식에 괴로움을 토로하는 트윗을 올리곤 합니다. 한국과 미국이 냉전체제의 휴전을 선언했다든지 한반도가 유럽 열강들의 식민지였다든지 1990년대 들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줄어들자 한국이 독도를 침공하였다든지 한국은 1990년대 들어 유엔에 가입하였기에 그때부터 비로소 미국과의 무역을 시작했다든지 1980년대 이전까지 일본은 전쟁 상태였다든지 각종 기상천외한 답안지가 쏟아져 나온답니다. 이것은 모두 그동안 일본의 문화계와 정부 그리고 언론에서 일본 국민들을 역사 문외한으로 만들고 잘못된 역사 지식을 세뇌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본은 수십 년간 가진 방법으로 자국민에게 평행세계의 일본을 가르쳐왔습니다. 다음의 만화를 보면 그 실상을 알 수 있죠. 일본의 자위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당장이라도 총을 격발할 수도 있는 긴박한 순간 그들은 눈앞에 있는 두 소녀를 보더니 일제히 공격 태세를 늦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악당이 등장합니다. 일본의 군인은 민간인이 전투에 휘말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자들이구나. 이 만화를 읽은 일본인들이 자위대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클라이막스 장면입니다. 물론 현재까지 각종 기록물에서 전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오히려 일본은 민간인을 보호하는 상대국을 방심시키기 위해 민간인에게 폭탄을 설치하여 테러를 시키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자신들의 과거를 미화시키며 자국민들을 세뇌해왔고 세계 무대에서도 일본은 세계 평화를 위해 가장 힘쓰는 나라라는 이미지로 과거를 세탁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